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일명 방치공사장 안전법으로 통하는 건축법 개정안하고요. 또 하나는 농가 저온 창고 설치 법안인 역시 건축법 개정안 알아볼 텐데요.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 법안은 이번에 그 한 언론사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로 선정된 건축법인데요. 이 별명이 붙어 있더군요. 방치공사장 안전법인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소감과 함께 이 네.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당초의 취지 네.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이 중요한 입법을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과 관련된 입법들을 많이 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국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을 잘 듣고 그것을 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이 실제로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공사가 방치된 채 오래돼서 맞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심찮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관도 해치지만 또 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네.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른바 도심 속 유령 건물들이 이제 흉물로 남게 되는데 아마 또 좀 이른 불량 학생이라고 할까요? 네, 네. 또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분들이 또 활용한다든가 해서 점점 상황은 악화돼 가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을 해보셨죠? 어떠한 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건축이 막 허가가 많이 늘어나서 되다가 네. 건축 경기가 가라앉으면은 시행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네. 공사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네. 여러 이유로 해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네. 공사가 중단되는데 상당한 골조는 이 완성이 된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면 예, 예.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범죄를 하는 그런 현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탈선하는 그런 장소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악용이 되기도 해서 네네. 그 현장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네. 이 개정된 건축법에 담겨 있는 그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5,000제곱미터라고 네. 하면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으로 보면 그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전체 공사 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예치금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가 안 되게 중단이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예치금을 나중에 사용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들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5,000제곱미터면 1,500평 이상인데 네. 또 그거는 대단히 큰 건축물만 해당이 되고 네네. 사실은 중소형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대단히 많고 더 많죠. 오히려 예. 그런 것들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서 청소년들이 탈선 장소로 쓰기도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기준을 네.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네네. 이제 기준을 낮췄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될 대상 건축물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안전관리 예치금은 그 돈을 받아서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네네. 건물이 제대로 다 지어지면 이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예치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그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게 해서 네. 안전 펜스도 설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또 미관을 해치지 않게 미관도 한다든가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사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네. 또 안전관리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터놓은 것이. 그러면 좀 중소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예치금이라는 걸 제대로 모으고 하지 않았었나 보죠. 대상이 안 되니까요. 대상이 안 되니까. 이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돈을 자기가 낼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제 훨씬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1,000개 정도의 그 공사장이 추가로 더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3년 5월 발의된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그 7월이죠. 7월 시행령까지 마련이 됐고 올해는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방치공사장 안전법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보기 좋아질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고 담보될 것이고. 예. 지자체들이 그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생겨나는 안전사고라는 거는 정말 끊이질 않고 크고 작게 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이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선결 조건들이 필요할지 네.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 가까이 되고 네. 경제 규모도 전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 GDP 규모로 보면 약 12위, 13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희가 이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률 이것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31위입니다. 네. 34개국 중에 대단히 사실 부끄러운 현실이죠. 네. 저희가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안전, 사전 예방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네. 저는 이런 안전 문제를 대한민국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에 돈이 최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라고 하는 기업인들의 자세 이런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안전을 중요시하고 인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금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신상 필벌이 정확하게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과거 지난번에 그 태안에 사설 해병대 연수 갔다가 고등학생들 죽은 그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때 고등학생이 7명인가 이렇게 죽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네. 그때 그 대표 유스호스텔 대표 그 일의 프로젝트의 책임자에 대해서 불과 징역 6개월이 내려졌거든요. 그리고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한데 네. 사실 기업에 책임지고 있는 임원이나 CEO들에 대해서 대부분 아주 적은 금액의 벌금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책임 있는 자에게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개정안 하나가 있는데 이번 7월에 발의됐습니다. 네. 건축법 개정안. 이거는 왜 제안하시게 됐습니까? 네. 이제 제가 농촌 출신이거든요. 네. 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수확한 곡식을 밖으로 내야 되는데 수확이 대개는 어떤 한 시절에 딱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수확한 것을 몰려서 내면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네. 마련이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농산물 저온 창고를 이제 농가들이 요즘 많이 짓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확을 해서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 가을에 수확을 했다가 겨울이나 봄에 낼 수 그렇죠. 있게 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산물 저온 저장고를 굉장히 많이 짓게 되는데 이 저장 저온고가 굉장히 소규모로 짓는 것조차도 현재의 건축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서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건축물 인가 신청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요. 그렇군요. 또 감리도 받아야 되고 사용검사, 착공 신고 등등의 많은 행정 절차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농가들이 네. 이 저온 저장고 조그마한 거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네. 인지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400억 원 가까운 돈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인지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농민들이 이런 애로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건축법의 그 규제 대상이 되는 그 규제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자. 대신에 네. 아주 소규모인 거. 네.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10제곱미터
이하의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서 네.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긴 농사 짓는 일손도 부족한데 네네. 그 행정 절차를 밟으시느라고 계속 관공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해도 참 또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이 건축법 개정에 대한 핵심 내용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아주 소규모로 짓는 저장고에 한해서는 네. 일반 건축법의 대상에서 좀 열애시키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건축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농사 모든 그 산업의 기본이면서도 우리가 때로 그 소중함을 자꾸 잊게 되고 네. 또 국가 간의 어떤 협상에 이르렀을 때 참 손해를 보는 그런 분야라서 늘 죄송한 마음이 네, 듭니다. 근데 농산물의 작황이 너무 뭐 좋을 때라든지 또 좋지 않을 때 농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뭐 풍년이 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맞습니다. 현실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 작황에 따른 저장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하셨는지. 이제 그것이 항상 이 문제가 되어왔기 네네. 때문에 주요한 큰 농산물, 쌀이라든가 아, 예.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수매도 하고 수급 조절을 하죠. 네. 큰 창고를 쳐서.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농민들 개개인에게 대부분의 농산물은 다 맡겨져 있죠. 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러면은 이 저온 저장고나 이 유통에 관한 창고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수확해서 바로 내지 않으면 또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확된 양이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어떤 때는 양파 갈아엎고 아휴. 배추 갈아엎고 이 생산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저장고가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좀 용이하게 되면 적어도 이제 생산을 먼저 하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출하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게 평준화를 시켜서 네네. 이게 출하를 하면 가격도 안정이 되고 네. 농가들의 소득에도 그렇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많이들 환영하실 텐데 네. 아무리 적다 그래도 저온 창고라는 걸 짓는 데는 뭐 비용이 들어가고 네. 할 텐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냥 혼자서 다 알아서 충당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한해서는 약간의 뭐 혜택이나 지원이 주어지시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법을 발의한 거는 이 행정 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절감해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일부 중요한 품목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또 각 지자체에서 네네. 이러한 품목은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특산물. 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법이 좀 통과가 되고 네. 이런 지자체에서 농산물 저장 창고를 짓는데 지원하는 그런 네.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국가에서도 네. 그런데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네. 저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뭐 그동안 참 답답하셨을 텐데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가 네. 쉬워지는 것만 네, 틀림없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그 작년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그 반대 토론으로 주목을 받으신 바가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야당 율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시존치론 토론회를 하셨어요. 네. 사시존치에 대한 의원님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요? 2008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약 2년간의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무려 약 공청회를 80여 회를 거쳐서 국민적 예. 합의를 거쳐서 한국형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쭉 로드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까지 과거의 사법시험을 통해서 1년에 1000명씩 뽑던 사람들을 인원을 점차 줄여서 2017년이면 사시가 없어집니다. 네. 대신에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17년에 지금 없어지게 된 상황이니
내년이 네. 1차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 벌써 내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폐지되는 것이냐, 또 그동안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연장을 하고, 아니면은 또 로스쿨을 출신 변호사와 사법고시를 그대로 두 가지 제도를 좀 병행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 여당에서는 세 분이 이미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네, 하셨죠. 야당에서는 아직 한 사람이 없는데 네. 이제 제가 이 수험생에 굉장히 혼란을 지금 주고 있고, 네네. 여당의 당대표까지 김무성 대표까지 이건 사실은 존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지 간에 좀 정리를 하고 그분들이 왜 사시가 존치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로스쿨을 그동안 운영해온 사람들은 로스쿨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렇죠. 자꾸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된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저도 야당 쪽에서도 얘기를 사람들을 불러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사법시험 존치론뿐만 아니라, 존치 주장뿐 아니라 로스쿨에 제기되는 그동안 몇 년 동안의 로스쿨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소위 뭐 음서제도다, 현대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분석도 하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토론을 하게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쭉 왔는데 조금 한시적으로라도 2017년에 폐지되기로 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다만 2년 내지 3년이라도 좀 연장을 해서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탈출구를 좀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있으시거나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이참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 재정이 적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들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국가 부채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더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소위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연말에 네. 우리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이 기부금, 소위 세액공제가 네네. 이제 과거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다 보니까, 소득공제는 되게 기부금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하는데, 기부금을 하면은 옛날에는 한 것만큼 대부분 소득공제에서 많이 공제를 받아서 네네. 또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부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제를 통해서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재능 기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재능 기부를 약간 수치화시켜서 예를 들면 연간 몇 시간 이상 재능 기부를 하면 네. 소득공제를 얼마 해준다는 식으로 네. 그 사람의 재능을 약간 네.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20대, 30대, 40대에 계신 분들이, 재능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재능 기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갑이 얇아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거액을 기부해놓고 나중에 기부한 후에 그 사람 생활이 어려워져서 네. 또 힘들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사실 미리 기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네. 방지해주기 위해서 거액을 기부하신 분은 나중에 상황이 좀 어려우면 또 그 기부한 돈에서 네. 상황이 부분? 안 줄 때 되돌려주면서 네. 연금 방식으로 또 좀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부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런 제도를 우리 사회에 한번 도입해 보면 네. 기부금이 훨씬 더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네. 기부 세제 3법이라고 해서 제가 토론을 합니다. 아, 좀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